네, 이 시간에는 제36회 기출문제 TAT급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T급 제36회 기출문제 이론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자,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통제. 이 통제는 이제 회사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무슨 회계냐? 원가관리 회계죠. 원가관리 회계.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재무회계는 주 목적이 외부의 그 회계 우리 회사 관계자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이제 재무회계이고,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가장 큰 차이는 재무회계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든가 또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죠. 그 회사의 경영 목표나 목적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회계가 답이에요.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 그리고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런 문제인가요? 단 실지재고조사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 결과 수량 감모는 없다. 예, 장부하고 실제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를 금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원가도. 자, 그러면 선입선출이면 어떻게 돼요? 이 매출 50개를 기초에서 50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이 또 있습니다. 여기 5월 20일 날 300개. 그러면 이거 50개 없어지고 여기서 250개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5월 16일 날 400개에서 250을 빼면 몇 개가 남아요? 150개가 남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날 또 200개가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150개 없어지고 50개는 여기에서 50개가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이 재고가 이제 50개 남습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최종적으로 이 50개 곱하기 1,500원이 답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면 되죠. 50개 곱하기 1,500원. 75,000원이다. 1번 아니면 3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원가는 이 매출, 이 50개에 대한 거, 여기 1,000원짜리 이거를 먼저 5만원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매출 300개, 이 300개의 원가는 여기서 50개가 처음에 됐으니까 5만원에다가 요 300개는 5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250개는 여기서 팔렸죠. 1300개. 1300원. 그러면 250개 곱하기 1300원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기로. 250개 곱하기 1300원. 했더니 32만 5천원 나와요. 32만 5천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00개가 팔리죠. 이 200개는 여기 남아있는 150개, 150개는 1,300원짜리고, 그 다음에 50개는 1,500원짜리예요. 50개는 1,500원짜리. 그래서 요걸 더하면 매출원가가 되죠. 150개 곱하기 1,300원 하면은 19만 5천원 하고, 그 다음에 50개 곱하기 1,500원 하면은 7만 5천원 하고,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자, 75,000원 더하기 195,000원 더하기 325,000원 더하기 100,000원 했더니 695,000원 나오네요. 695,000원. 이거 다 더하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3번이다. 이거 예. 사간에다가 기초 예, 예. T 계정 쓰면 더 그렇습니다. 예. T 계정을 써가지고, 예. 차변에 요 기초, 요 100개 곱하기 1,000원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여기 400개 곱하기 여기 1,300원,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1,500원에서 여기 쓰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77만 5천 원 여기다 대변에 쓰고,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거에서 여기 빼면 여기 매출원가 딱 나와. 예. 그 방법도 좋아요. 예. 이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이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예,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무튼 뭐 3번.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두 번째 한 방법이 더 빨리 했을 뻔했어요.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여기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이것도 T 계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지금 대손 충당금이에요.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의 기초가 오죠. 34,000원.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매출 채권이고 요거 이게 관련이 있죠. 예, 대손이 2만 원 발생할 때 어떻게 해요? 요 대손 충당금 차변해 줬고 나머지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2만 원이 줄어듭니다. 요것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는 게 이거네요. 단기의 대손 상각비 계상을 66,000원 했대요. 그러면 이 분계가 뭐예요?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66,000원 여기 대손 충당금 이쪽으로 갑니다. 66,000원. 그러면 나오는 거죠. 답은. 자, 얼마가 나요? 기말이. 이게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요 2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기로 2월 되는 대손 충당금이죠. 8만 원이다. 이거. 기말 잔액 8만 원. 4번이 답이에요. 이거를 네. 대손 발생액 9만 원에 대손 충당금 기초는 34,000원. 그럼 두 개 빼면은 이제 14,000원 남는데 그 단기 대손 상각비 계산액이랑 더해서 똑같은 요거 6만 6천 원. 네, 그러니까 저는 저 T 계좌 안 쓰고. 그렇게도 똑같아요. 네, 계산액. 그러니까 이 대손 발생액이라는 건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는 거고, 예, 그래서 기초에서 이걸 감소한 걸 빼야죠. 뺐다가 바로 이거 넣으면 돼요. 예. 그런데 그 원리는 이제 이 그림에, 예, 이 그림과 이 T 계정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에 이게 있었으니까 대손 발생했으면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14,000원 남은 거죠. 거기다 이제 기말에 66,000원 대손 충당금 설정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8만 원이다. 예, 그렇게.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을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죠? 예, 우리가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비용으로 인식했던 개발 단계 지출을 단기에 와서 무형자산 인식 안 됩니다. 맞고.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죠.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이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답이 4번이래요. 와, 이거 5번 복잡해 보이네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A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얼마냐. 우리 손상차손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면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또 본문에서 손상차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부금액에서 공정가치를 뺍니다. 공정가치를. 그것이 손상차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장부금액에는 10만원인데, 기말에 공정가치를 확인했더니 6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는 손상차손이라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돼요.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 차이.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이 기계장치를 작년 1월 1일에 샀네요. 2억 원에. 그래가지고 감가상각을 작년 결산 때 2천만 원 감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기에도 감가상각을 했죠. 그래서 또 2천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누가 이제 4천이 됐죠. 자, 2020년 말 A장치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만 원이다. 계속 사용가치는 7천만 원이다. 자, 여러분 이 공정가치하고 이 사용가치의 차이는 뭐냐면 공정가치는 팔면 6천만 원 반다는 얘기고 계속 사용가치는 우리 회사의 고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하느냐? 원칙은 공정가치인데요. 이렇게 사용가치가 있을 때는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있을 때는 큰 값을 적용합니다.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하셔라. 그러면 7천만 원이 더 크니까 공정가치를 우리가 여기를 7천만 원이라고 해야 된다. 사용가치를 적용합니다. 두 개 중에서 큰 거 7천만 원 적용하시고, 자, 장부금액이 얼마냐면 2억에 샀는데 4천이 감누죠. 감누를 뺀 것이 장부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서 4천을 빼면 1억 6천만 원이다. 그게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장부는 1억 6천인데 지금 공정가치, 즉 사용가치가 크니까 사용가치를 적용했을 때 7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은 9천이죠. 9천만 원만큼 단기에 손상차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차변에 손상차손, 기계장치 손상차손 차변에 9천만 원, 영업의 비용 발생, 대변에 기계장치 9천만 원, 자산감소.
이렇게 해서 뭐를 맞춰요? 장부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아니 장부 금액을 7천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9천만 원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다. 네, 요 문제 우리가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죠. 자, 기말 재고 실사 금액, 위탁 및 시용 판매는 제외. 그러면 위탁하고 시용 판매를 여기다 감안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실사한 거 이거 재고죠.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고. 자, 이제 주문하여 운송 중인 게 있는데요. A 상품 30만 원은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우리 도착해야 우리 거니까 이건 재고가 아니죠. 밑에 B 상품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선적했을 때 우리 거예요. 매입자 거. 그러니까 이건 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의뢰한 적성품 1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은 7만 원이다. 그러면 요 판매한 것은 재고가 아니고 3만 원만 재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3만 원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3만 원이에요. 현재 3만 원까지 해서. 다음 시용 판매 중인 시성품 100만 원 중에서 구매 의사 표시가 확정된 게 4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 아직 우리 재고죠. 60만 원을 또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10에다가 370에다가 373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를 더하면 되니까요. 매입처에 주문한 상품이라는 그 항공에서 저 A, B 상품을 주문을 한 거잖아요. 네. 운송 중이니까 선적을 했다고. 그렇죠. 운송 중이다라는 말은 선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적이 됐지만 도착지 인도 기준인 경우는 도착이 되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지금 운송 중이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373만 원짜리가 4번에 있네요. 네, 4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러면 7번 문제는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액면가에서 사채 할증 발행을 했으면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하면 되고,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장부 금액이 되죠. 맞죠? 자, 임 사장, 김 과장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 과장, 네. 액면 금액 6천만 원의 사채를 상환 기간 5년, 액면 유자율 연 5%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할인 발행이 되겠군요. 네. 액면 금액에서 10% 할인, 네, 10% 할인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비는 지금 할인 발행했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행비는. 그래서 이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는 겁니다. 자, 10% 할인했으니까 6천만 원에서 10%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5,400만 원의 발행을 했는데 여기 50만 원이 또 할인 발행이 더 포함되니까 결국에 얼마에 발행했어요? 5,350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게 장부 금액이 이거죠. 5,350만 원.
액면가는 6천만 원. 사채, 대변의 사채는 6천만 원인 거고, 차변에 오는 당좌예금, 이게 당좌예금은 이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것이 650만 원이 되겠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래서 여기 문제는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게 장부 금액. 그래서 53500 1번이 답이 된다. 그렇게 구하셨죠? 네. 다음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FAT 1급에서 종종 나오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판단하면 되죠. 당기 순이익에. 자, 선급 비용을 누락시켰어요. 선급 비용 자산이니까 대변에 수익 발생한 거죠. 더해야죠.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에 비용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보험료 같은 거 빼주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 그렇죠? 네. 다음에 두 번째, 선수 수익을 누락시켰어요.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러면 차변에 그 임대료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수익을 취소시켜주죠. 마이너스. 수익 취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누락시켰습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부채죠. 그러면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비용 발생은 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10에 플러스 100이니까 10만 원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500에서 10만 원을 빼면 500 아니 예, 490이다. 490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판단하세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세 문제 나오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이 재화의 공급이죠. 예.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은 그리고 재화를 인도했다면 이게 재화의 공급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품은 거래처에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했다. 이 말은 뭐냐?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라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 증정한 것은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상 증여를 안 봐요. 공제 안 받은 거니까. 그래서 맞고,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한 경우.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판매했다. 예.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업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고 과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견본품을 주는 거 공급이 아니죠. 네, 1번이 답이다. 자,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예. 이런 문제도 FAT 1급에서 잘 나오죠.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다. 자, 첫 번째. 거래처 방문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다. 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공제 못 받고요. 공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말이죠. 안 되죠. 매입세액 공제. 다음,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이다.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을 했으면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그럼 800만 원이 답이란 얘기죠? 800만 원이 답이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800만 원 답 맞죠? 부가가치세 대손금 및 대손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 대손금이라는 건 공제가 없어요. 네. 대손세액은 공제하죠.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뭐예요? 장대. 그래서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해서 장대하 공제하지 않는 거다. 자, 1번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공급받은 자가 파산 및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이 문제가. 다음 3번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2020년도에 개정세법에 10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이 뭐죠?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2019년도 세법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그 당시는 이건 맞았어요. 이건 3번.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는 답이 4번입니다. 2020년 세법 기준으로 보면 3번도 틀렸지만 이거는 지금 기출문제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소득세 문제에서 이런 문제 참 잘 나와. 여러분 제가 그 NCS 평가 문제 앞으로 남은 게 소득세하고 이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그 세무 이론이라는 거 이제 NCS 평가 문제에서 지금 우리 지금 풀고 있는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낼 거예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을. 거기에서 소득세 문제 중에 이거는 꼭 한 문제 나갈 겁니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이게 보기 한 4개 정도 이렇게 주고. 자, 첫 번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익 금액 1,000만원. 필요경비 600만원. 우리가 이제 이건 사업소득에서 우리 배웠는데요. 사업소득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에요. 비과세 사업소득. 그래서 논밭을 다른 용도,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빌려줬다면 그거는 사업자면 사업소득. 소득이 되는데 이거는 작물 생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네. 작물 생산 이용하다가 네. 그거를
그때는 과세죠. 예, 당연히. 다음에 두 번째, 고가 주택을 임대하고, 여기서 고가라는 건 이제 9억 원 기준입니다. 9억 원. 예, 9억 원 초과면 고가. 9억 원까지는 이제, 예, 우리가 1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말이죠. 임대했을 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그러나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고가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소득, 이건 과세죠. 그래서 2,400인데 필요 경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업자네요. 예, 그래서 1,400을 빼면 1,000만 원이 사업소득, 임대 사업소득 1,000만 원. 종합과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자는. 자, 그 다음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을 2천만 원 받았는데, 복권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죠. 기타 소득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합과세 안 하고. 다음에 일시적인 문해창작의 대가, 이게 뭐예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죠. 예, 일시적인 문해창작의 대가. 그래서 무슨 무슨 문해 경시대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게 그건 아니군요. 창작의 대가니까.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원고료로, 문해 창작 원고료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해 주는 거냐면, 기타 소득의 60% 경비에 해당돼요. 일시적인 문해 창작이 여러분 기타 소득 열거된 것 중에 60% 필요경비 항목에 보면 요거 있어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의 60% 필요경비를 뺀 것을 볼까요? 이 기타 소득도 3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예, 300만 원은 무조건 넘겠네요. 1,500 곱하기 60% 900만 원. 이 중에서 900만 원. 3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종합과세. 자, 900하고 1000하고 더하면 1900이 없네. 네, 필요경비 빼야죠. 60%로. 900을 빼야죠. 네네네. 900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900이니까 900만 원을 빼면 600이네요. 예, 600만 원, 900만 원을 빼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600이죠. 그래서 300만 원 넘었죠. 300만 원 넘으니까 요 두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1,000만 원하고. 그래서 1,900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예, 1번이 그래 답입니다. 1,600. 네, 그래.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인데 복권도 당첨되고 글솜씨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논밭도 있고. 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소득은 없다. 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종합소득 과세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중간에 일용근로소득 얼마, 이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예, 여기 복권하고 똑같아요. 근로소득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복권은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자, 일용근로 1번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1일에 10만 원이다. 이거 틀렸네요. 예. 답이 1번이네요. 1일에 15만 원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할 때 무슨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런 거 전혀 적용 안 합니다. 다음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얼마예요? 산출세액의 55%. 55% 세액공제 해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죠? 종합과세 안 해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자, 소득세 문제 계속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제가 NCS 평가 문제에 냅니다. 이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이거 똑같은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고. 자, 김한공 씨의 인적공제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인적공제. 자, 부양가족 현황을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이는 필요 없고요. 소득이 없으면 해당되죠. 한 명. 일단 본인 한 명. 그 다음에 배우자 2명. 그 다음에 자녀가 15세고 소득 없어요. 3명. 부친 75세이고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뭐를 뺀 거예요? 필요경비 뺀 거죠. 그러니까 부친은 소득자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모친 73세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만 우선 계산해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한 사람당 150만 원이에요. 4명 곱하기 150만 원을 하면은 얼마 나올까요? 600 나오죠? 6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추가공제 따져보겠습니다. 추가공제라는 것은 이제 부친은 75세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 못 받는 거고요. 모친은 추가공제 70세 이상 얼마죠? 100만 원이죠? 여기 100만 원. 자, 배우자나 자녀 중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도 없고. 장애인이군요. 장애인. 네. 자녀 장애인은 200입니다. 예, 장애인 한 명은 200 추가 공제. 자, 그래서 600에다가 요 300을 더하는 거예요. 추가 공제 300에 기본 공제 600. 9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예. 장애인. 예. 자녀 장애인.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이야, 이거 참 이렇게까지 문제, 이런 문제 잘 안 내는데. 네, 좋아요. 이거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율표가 이 밑에 있군요. 세율표 이거 보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종합소득. 그러면 종합소득 대상 소득을 여기서 구해야죠. 직장 공제의 초과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사업소득 금액 이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넘었죠? 종합과세. 더 해야 돼. 종합소득공제. 그러면 소득공제 300만 원은 여기서 빼는 거죠. 자, 이걸 더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이 소득공제 300을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3,700이 되죠. 이 3,700만 원에다가
이 과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진공제라는 걸 이거 알려주면은요, 이거는 이 3,700에다 바로 요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를 빼면 되고, 시험에 따라서는 이 누진공제 이거 원래 세율표에는 이거 안 나와요. 누진공제가. 이거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200만 원을 먼저 6%로 계산합니다. 1,200만 원 곱하기 6%. 그러면 72만 원 나오죠? 72만 원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요 3,700에서 1,200만 원을 초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0을 빼면 2,500이죠. 2,500만 원을 요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곱하기 15% 하니까 375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 계산한 것을 더하는 게 더하기 72만 원 하면은 3750 447만 원 나와요. 447만 원. 6% 적용한 세율하고 1,200만 원까지는, 그 다음에 초과된 금액 15% 적용한 거 더하면 요 447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요 35회 문제, 36회인가요? 36회 문제처럼 누진공제액을 옆에 써주면은 요 3,700에 해당되는 구간에 요 4,6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냥 15%를 무조건 곱하세요. 그래서 이 금액을 빼주면 요 금액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그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하시고, 이게 없을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없을 때는 요 구간 1,200만 원까지는 6%, 초과된 금액에는 15%에서 더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 36회 문제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보입니다. 2개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론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시험에 대비할 때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다. 네, 수고했습니다.